혹시나 세모나 네모면 안 될까요? 왜 세모나 네모면 안 되죠? 그렇죠. 낳기가 어렵고, 또 설령 낳아도 뭐가 어려울까요? 품기가 어렵겠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달걀이라는 것을 창조할 때 이미 이 보이지 않는 이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보존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건 이 타원형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류는 다 타원형입니다. 세모나 네모가 아니라. 결국 제 모든 강의 중에 오늘 이 강의, 이 슬라이드가 가장 어렵습니다. 요것만 넘기시면 제 자신있게 한 분도 안 재울 자신 있습니다. 요것만 넘기십시오. 어떠한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모든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플라톤은 보이는 것, 어떠한 속성에서는 보이는 속성과 보이지 않는 속성이 있는데, 보이는 속성을 플라톤은 진료라고 했고 보이지 않는 속성을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보이는 것을 육체, 보이지 않는 것을 영혼,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보이는 것을 자연, 이성, 보이지 않는 것을 은혜와 계시, 그리고 데카르트는 보이는 걸 물질, 보이지 않는 걸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어떤 존재하는 실체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보이는 속성을 사실적 속성이라고 명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명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종교적 속성이라고 명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보이는 사실적 속성을 결정하는 것은 뭐였죠? 이게 보이지 않는 종교적 속성입니다. 자, 아까 눈에 보이는 타원형을 결정했던 건 보이지 않는 뭐였어요? 생명이었죠, 생명. 사실적 속성을 결정하는 건 종교적 속성인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보이는 데서 보이는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보여드리는 거는 광고예요. 무슨 광고냐면 상업 광고입니다. 상업 광고는 물건을 팔아먹기 위한 광고거든요. 실제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뭐에 대한 광고냐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추파추스라는 사탕의 광고입니다. 근데 언뜻 이거 좀 이상하죠? 여기 지금 개미가 보이세요? 그럼 개미가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는 이 사탕 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붙어야 되죠. 근데 마치 돌멩이를 보듯 피하고 있어요. 이런 건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이 사탕에 어떠한 성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과장 광고입니다. 이거 뭐에 대한 광고일까요? 그렇죠, 무설탕. 추파추스가 갖고 있는 이 무설탕의 이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낸 겁니다. 이 광고주의 목적과 사상과 의도를 가지고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 광고주의 목적과 사상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그림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광고는 딱 우리 어머님들이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이게 딱 느껴져요. 무슨 광고라는 게. 뭐에 대한 광고입니까?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뭐에 대한 광고예요? 틀려도 돼요. 막 얘기해보세요. 맞습니다. 다이어트 광고입니다. 다이어트 하기 전에 뱃살과 허리살이 이런데 다이어트 하고 나면 뱃살과 허리살이 이렇게 자룩해진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언뜻 보면 우리의 시시각에 문제가 없다면 보이긴 하지만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광고주에 보이지 않는 의도와 사상과 목적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죠. 이제 난이도 조금 높이겠습니다. 자, 이건 뭐에 대한 광고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 그림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야, 훌륭하십니다. 누구세요? 와, 훌륭하십니다. 이 그림은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죠? 한 몇 살 정도 걸까요? 5세, 6세, 7세 많아요. 그죠? 5, 6, 7세가 여기다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뼈로 가는 영양제예요. 이런 거 먹으면 애가 키가 커가지고 능이 이런 데다가 낙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에 대한지 모르겠지만 이 광고주의 보이지 않는 사상과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면 이 그림이 보인다는 거예요. 난이도 올리겠습니다. 이거 맞히는 분은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답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광고는 아닙니다. 네. 다 올 A 플러스예요. 근데 여기에 진짜 핵심은 이 광고를 이해하려면 F가 하나도 없습니다. F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는 분은 그냥 말하지 말고 손을 들고 말하면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조금 더 틀리면 여름에 필요합니다. 3, 네? 예, 우리 87이라고 되어 있는 책 하나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운 좋게 분위기 좋네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받으면은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서로 막 격려해주는 모습 보기가 좋습니다. 예, 이거 F킬러예요. F킬러. 보세요. 지금 시시각에 문제 없으면 보죠. 다 보여요. 근데 이 광고주의 사상과 의도와 목적 보이지 않지만 그걸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아하 하고 이 전체가 이해가 돼요. 동의하세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럼 보이는 것이 이 보이는 것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F킬러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결정하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예. 물건을 팔아먹기 위한 광고가 이렇다면 예술 세계는 훨씬 더 치열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김재용이라는 우리나라의 화가인데 이 화가는 주로 자연을 소재로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나무가 보여요. 아이, 소녀가 보이고 또 돌멩이도 보입니다. 근데 이 작가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에요. 이 작가의 의도와 목적과 사상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보여야 되냐면 곰이 보여야 되고 여우가 보여야 되고 호랑이가 보여야 되고 그리고 고양이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보이세요? 보여요? 보입니까? 보이는 분이 있어요. 자,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곰 보러 가겠습니다. 곰 다리고요. 요게 곰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여우가 있어요. 자, 여기에 호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숨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이제? 네. 이 김재홍은 자연을 사랑하는 분인데 우리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 숲에서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숲에서. 근데 자연의 주인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 자연 속에 누가 뛰어놀아야 돼? 동물들이 뛰어나야 되는데 인간이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연을 다 파괴하니까 동물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동물들이 다시 숲에 살기를 바라는 이 김재홍, 자연을 사랑하는 김재홍 작가의 목적과 사상과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시시각에 문제 없는 한 이 그림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보여요. 나무도 보이고 여자애도 보이고 돌도 보여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목적과 사상과 의도를 이해하면 이 그림은 완전히 보여요. 이해됐어요? 어떠한 실체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보이는 속성과 보이지 않는 속성을 둘 다 파악해야 이 그림이 온전히 파악돼요. 동의하세요, 이제? 저 이 말 하려고 한참 들어왔습니다. 사실성 속성. 보이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뭐다? 보이지 않는 거다. 종교적 속성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결정하고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중요한 관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진리로서 보는 교육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뭐냐? 사실적 속성과 종교적 속성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진리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종교적 속성 속에 담겨진, 보이지 않는 그 속성 속에 담겨진 그 창조자, 예술가의 사상과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진리는 영어로 truth인데, truth의 영어는 truth에서 왔습니다. truth는 언약인데, 언약을 혼자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약은 상호 맺는 겁니다. 즉 뭐냐면,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창조자와 관계 속에 들어가야 온전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진리 교육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만약에 누군가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라고 말한다면, 이건 또 다른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뭐냐? 이게 바로 세속주의 교육,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객관주의 교육, 근대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객관주의 교육, 근대교육, 다른 말로 세속주의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오브젝티브, 이걸 객관성이라고 합니다. 이 객관성은 어원이 뭐냐면 대항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 대항하느냐? 우리가 말했던 종교적인 의미, 주관적인 해석, 이것은 진리를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얘와 대항한다는 거예요. 얘를 맞서고 대항하고 다 뺀 다음에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만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관점입니다. 이 보이는 것만 봐야 온전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걸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아까 막 여자하고 그 소녀가 있는데 막 그 소녀를 남자라고 막 이해하고, 저 나무를 배로 이해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보이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것만 믿는 건 부분적인 진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적인 진리는 총체적인 비진리를 낳는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부분적인 진리는, 이 프레임 속에 보이는 부분적인 진리는 뭡니까? 오른쪽에 있는 한 남자가 칼을 들고 왼쪽에 있는 한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게 우리가 보는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자, 총체적 진리를 볼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부분적인 진리가 총체적인 비진리를 낳는지. 이게 위험한 겁니다. 다시 달걀로 돌아갈게요. 우리 달걀부터 시작했으니까 다시 달걀로 돌아가면, 우리 달걀하면 굉장히 유명한 한 위인이 한 명 떠오릅니다. 에디슨 말고. 누가 떠올라요? 달걀에 관한 신화가 하나가 있죠. 누구요? 박혁거세. 그럴 수도 있네요. 박혁거세. 그래요. 콜럼버스의 달걀, 우리 한두 번 들어봤죠. 예, 이게 사실인지 신화인지는 밝혀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나도 알 수 있어, 나도 알 수 있어. 그러자 달걀을 가져와서 이거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못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콜럼버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탁자에 탁 해가지고 세웠다는 거죠. 이거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걸 보고 창의성,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한두 번씩 이거 얘기할 때마다 나왔던 소재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때 2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콜럼버스가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이 달걀을 탁 쳐서 이 깨트리는 것을 몰라서 안 했을까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달걀을 세우라고
이 땅에 허락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세우라고 했으면 달걀 하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세모나 네모로 만드셨겠죠. 달걀의 목적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달걀 안에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함부로 파괴할 수 없는, 그걸 고유한 말로 시적 감수성,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 감수성입니다. 생명을 경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생명을 과감하게 깨트려요. 이건 폭력성입니다. 다시 한번 관점을 돌아켜 볼게요. 우리 근대교육에서는, 우리 객관주의 교육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받았던 세속주의 교육에서는 이 콜럼버스의 달걀 사건을 창조성, 패러다임의 전환과 추앙합니다. 근데 관점을 한번 돌려볼게요. 과연 이 생명을 관점에서 봤을 때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한 겁니까? 아니면 침략한 겁니까? 발견이라는 의미는, 용어적 의미는 없던 것을 새롭게 찾아내는 게 발견입니다. 근데 이미 그곳에서는, 신대륙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원주민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럼 원주민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와 삶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뭐 한 거예요? 총칼 들고 그들의 문화를 빼앗은 거죠. 침략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근데 역사는 늘 어떤 역사예요? 승자의 역사죠. 그러니 그 승자의 역사 속에 우리는 그것을 추앙하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건 폭력입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근대교육은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 2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근대교육의 그 출발의 시발점이 아까 얘기했던 콜럼버스의 신화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세속주의 교육, 객관주의 교육, 근대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뭡니까? 폭력성입니다. 이 세속주의 교육,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라는 이 교육이 들어오면 여김없이 그곳에는 폭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왕따, 언어적인 폭력들이 왜 학교에서 난무하냐면 이게 바로 세속주의 교육을 갖고 있는 무서운 관점입니다. 그 관점이 해석을 하고 해석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왕따시킬 수 있어요. 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데 폭력할 수 있어요. 시적 감수성이 있고 종교적 감수성이 있는데 불가능하죠.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라는 관점으로 얘에게는 종교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형상 아무 의미 없고 물질 덩어리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의 진짜 문제는 이것도 아닙니다. 얘가 갖고 있는 엄청난 위험은 속임수입니다. 우리를 엄청 속이고 있는데 이게 더 무섭습니다. 다음 영상을 한두 번쯤 봤을 영상인데요. 이 미국의 심리학자가 만든 영상인데, 지금부터 이 검은색 유니폼 입은 여자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이 선수들이 공을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는, 이거는 패스는 아니고 옆으로 넘기는 겁니다. 한 40초 정도 돌아가는 이 빠른 영상에서 과연 몇 번의 패스가 이루어지는지 속으로 한번 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묻겠습니다. 이따가 몇 번 했는지. 가겠습니다. The monkey business solution. Count how many times. 예, 아까 제가 말한 겁니다.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를. 제가 한 4번까지는 세워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번 패스했습니까? 자, 15번, 16번, 17번, 16번이라고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높이 들고 계세요. 예.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냥 높이 계세요. 자, 근데 고릴라를 보신 분 계속 손 들어주세요. 고릴라가 있었거든요. 큰 고릴라. 예, 손 들어주세요. 예, 한 분, 두 분. 예, 커튼 색깔이 바뀐 걸 보신 분. 예. 자, 한 분도 없네요. 자, 이제부터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고릴라가 나와요. 근데 고릴라가 나오는데 이 고릴라가 조그만 애가 아니야. 그리고 막 팍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등치가 커. 근데 얘가 느릿느릿 와가지고 이 폭발한 곳에서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고 그리고 지나가. 근데 더 놀라운 거, 이 고릴라가 딱 등장하는데 원래 커튼 색깔은 무슨 색깔이었죠? 빨간색인데 황금색으로 바뀌어요. 더 놀라운 거는 이 검은색 유니폼 입은 애가 몇 명이었죠? 3명인데 한 명이 사라져요. 이제부터는 이 숫자 세지 마세요. 숫자 세지 마시고 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지 그것만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첫째, 이 고릴라가 얘가 이쪽에서 나타나요. 이쪽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고릴라가 등장할 때 이 색깔이 바뀌어요. 커튼 색깔이 바뀌는지, 그리고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한 여자가 운동선수가 사라지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세지 마세요. 세지 마세요. 숫자 세지 마세요. 한 20초 지나면 나옵니다. 아직은 빨간색이고 3명 있습니다. 자, 이제 등장합니다. 눈 뜨시고 등장하고 사라지고 커튼 색깔 바뀝니다. 맞습니까? 네, 오케이, 됐습니다. 저는요, 이 영상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교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영상 하나가요, 세속주의 교육, 근대 교육이라고 말하는 객관적으로 갖고 있는 무수한 속임수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빨간 커튼에 이 6명의 선수들이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누군가 하나가 싹 세속적인 가치관을 딱 던져주는데, 그게 뭐냐면, 야, 보이는 거 중요해. 숫자세. 그 보이는 숫자가 누구에게는 대학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누군가 명예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이제 너희 앞에 놓인 그 숫자세. 그러면서 각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다가 누군가 하나 딱 던져주는 순간, 야, 너의 앞에 있는 그 숫자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숫자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사단이 쑥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이 하나님 나라를 황금 물질만으로 확 바꿔버려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쯤 되면 영혼이 한 명씩 사라져. 근데 아무도 눈치 못 채. 왜? 우리 뭐 해야 되니까? 숫자 세야 되니까. 내 숫자 세기 바쁘니까 한 영혼들이 다 사라져. 그런데도 아무도 눈치 보지 못해. 나는 숫자 세야 되니까. 이게 엄청난 속에서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이 세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세계관 쪽에서, 진리의 관점에서 이거를 보지 않으면 우리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 진리의 교육에서 이것들을 해석을 해야 이 시대의 이 아픔과 이 시대의 교육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건 미안하지만 공교육에 보다 이 교회만 또 이 기독교육을 하는 이곳에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진리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진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보이는 세계만 본다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제 이 진리교육을 교육을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교육자분들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 개미 왕국이 있는데 개미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왕국을 유지하냐면 여왕개미가 알을 낳고 잘 보필을 해가지고 일개미들이 여왕개미를 잘 보필을 해가지고 개미 왕국을 이룹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왕개미가 알을 낳으면 알이 쭉 성충이 돼가지고 알 낳고 성충이 돼가지고 이렇게 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이클인데 남미에 있는 아마존 개미 얘는 되게 특별해요. 얘는 일반 개미를 잡아와가지고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왕국을 꾸려. 진짜 희한하죠. 방법은 이래요. 아마존 개미인데 일반 개미들이 약간 병정 개미들이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얘들이 들어가서 그 병정 개미 목을 따요. 그리고 얘들이 하는 짓이 다른 거 아니라 그 알들만 데려와요. 알들만 딱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 그 알들을 딱 가져온 다음에 자기의 아마존 개미 여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왕 개미의 꼬리에 페르몬, 그러니까 자르면 그냥 호르몬이에요. 그 호르몬을 얘에게 뿌려 묻혀. 그러고 나면 얘가 이제 이 알들이 점점 커서 성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얘가 딱 알에서 깨어나면, 성충이 되면, 깨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딱 깨어나가지고 분명히 얘는 자기를 뭐로 인식하냐면 DNA 자체는 일반 개미야. 그러니까 까만 색깔의 일반 개미예요. 근데 얘가 딱 깨어나면 자기의 정체성을 뭘로 이해할까요? 아마존 개미. 왜냐하면 개미는 뭐로 의사소통을 하냐면 후각으로 해요. 후각.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후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기가 딱 태어났을 때 나의 정체성이 아마존 개미의 페르몬이 묻어있기 때문에 내가 아마존 개미라고 인식을 해요. 그때부터 얘가 이제 뭐로 하냐면 아주 끔찍한 일을 합니다. 얘가 평생 그 아마존 왕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요. 그래가지고 먹이도 조달하고 심지어 전쟁에도 나가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의 동족이야. 자기의 동족의 왕국에 가서 그 전투를 하다가 죽어. 너무 슬프지 않아요? 슬퍼요, 슬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사단은요 생명을 낳지 못해요. 얘가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는 게 이 아마존 개미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일단 어린 영혼들을 데려와.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짓이 뭐냐면 세속주의 세계관으로 페로몬을 딱 던져. 교육이란 이름으로 싹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그 페로몬에 자라나면 어떤 일을 하냐, 사단의 왕국을 유지하는데 얘들이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더 슬픈 건 그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데 얘들이 평생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희망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알을 보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여왕개미에 묻혀있던 페로몬 있죠? 그걸 닦아줘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원래 본래의 자신의 여왕개미 있죠? 그
페로몬을 다시 묻히면 얘가 끼어나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을 해요. 잃어버린 영혼도 똑같습니다. 이 빼앗긴 영혼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어떤 형태든 데려와야 돼요. 두 번째, 얘들에게 묻혀있는 페로몬을 알게 모르게 이미 세속주의 교육으로 애들에게 물들어 있는 것들을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진리 교육의 페로몬을 다시 이들에게 입혀줘야 돼요.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누가 이 빼앗긴 영혼 데려와야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고 우리도 여기 안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무엇인가 숫자만 세고 있다면 지금 다음 세대 다 죽어갈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숫자 세는 건 다르겠죠. 근데 각각의 교회가 지금 교회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이 숫자 세고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나중에 너희 뭐 했는지.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교육자로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로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어린 영혼들을 어떻게 데려올까? 이 교회가, 잠든 교회가 이 일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까? 우리 꿈의 학교가 참고로 중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이 어린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들을 이대로 놔두면 골든타임이거든요. 특히 이 초등이 아이들이 골든타임에 중고등학교가 돼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통계도 보도 알잖아요. 성인이 돼가지고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90% 이상은 다 주일학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었지만 저는 교육자로서 이 아이들을 데려야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해서 이 초등 독서 문화나 책의 꿈이라는 것을 저는 학교 그만둘 생각했어요. 실제 제가 이대 교장 선생님한테 전 사직서를 냈습니다. 제 마음에 불붙듯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특히 초등에 우리는 겸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등 아이들 살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으니까 전 사직서를 냈습니다. 다행히 그때 우리 이대 교장 선생님께서 제가 꿈꾸는이거든요. 우리 꿈이름을 쓸 때 꿈꾸는님이 하나님 이 사역이 너무도 중요하니 월 화요일만 학교 나오시고 수업만 하시고 다른 보직 하나도 안 주고 수, 목, 금, 토는 마음껏 이 연구를 하세요 해서 분당에서 제가 이 책의 꿈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뒤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이제 독서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할 수 있는 독서에 대한 이야기가 이 영혼들을 빼앗아 한 방법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초등학교는요, 3가지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독서교사로 봤을 때 첫째는 만남의 결정적 시기예요. 아이들에게 꿈이 없다고 꿈꾸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만남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비전이 생겨요. 비전이 생기면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이 출발은 만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하는 것이 하버드 졸업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동네 도서관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문호가 도스토옙스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인간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그가 읽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두 번째,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습의 결정적 시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말의 70%는요 6세에서 12세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의 성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논문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왜 초등학교 4학년일까요? 이때 역사와 과학 개념이 들어오는데 책을 통해서
배경지식, 우리 좀 어려운 스키마라고 하는데 그 배경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 책이 재밌어요. 그 교과서가. 근데 이런 배경지식이 없는 아이들은 어려워요. 이때부터 학습이 재미가 없고 무기력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수능 만점자들이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책이 나의 수능에 만점에 도움이 된다는 게 매번 나오는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학습의 결정을 주시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이요, 왜 이게 그러면 성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냐면 책을 읽으면 이 전두엽과 후두엽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뇌에서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그럼 뭐하고 있냐? 뇌가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뇌가 사고하고 이해하면 학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에 초등학교에 진짜 목숨을 건 이유는 이거 둘 다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의 결정적 시기예요.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진리에 대한 바른 관점이 이들의 삶의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아까 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손에 다 디지털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나라가 교육의 열이 엄청 부모님들의 교육의 열이 높아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은 1%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못 읽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해력을, 그러니까 문맹률은 없는데 실제 문맹률이라거든요. 실제 문맹률은 75%나 해당됩니다. 믿기지 않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을 읽는데 뭐가 안 되냐면 글을 읽어요. 읽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75%인데 22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입니다. 근데 안 믿기죠? 저도 안 믿겼어요. 그러니까 EBS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EBS도 이걸 못 믿어가지고 설마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육열이 강한데 이런 일이 있겠어요 해서 실제 현장에 들어갔어. 공교육 현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중3 아이들 2,400명을 대상으로 문해력을 테스트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아이들에게 가제가 뭐냐면 그 진짜 제목 말고 또 다른 제목 가제에 대해서 물었어요. 가제가 무슨 뜻이냐 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가제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을 물었는데 애들이 며칠을 생각했을까요? 4일. 글피는 무슨 뜻인지도 몰라. 이게 진짜 현재 중3 아이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쯤 되면 EBS에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중3의 교과서를 줘도 10명 중에 1명밖에 교과서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아이들이 교실에서 자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는 거예요. 문해력이 이렇게 심각해요. 근데요,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중3 교과서하고 개혁교정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저는 독서교사잖아요. 어휘력이나 이 단어 수준이요, 성경 개혁교정이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분석해 봤을 때 2배 어려워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중3 아이들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의 20명 중에 1명만 뭐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뭘 믿을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무슨 진리를 알려줄 거예요? 진리 어디서 나오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건 다른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오직 독서예요. 읽어내는 거, 그 능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우리 애들이 독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안 하는지. 이건 제가 올리는 자료지만 제가 이 독서 교육을 하면서 실제 물어보니까 이거 안 바뀌어요. 지금도 안 바뀔 겁니다. 지금 해도. 그래서 그냥 쓰는 겁니다. 4.4%가 공부 느낌이 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 책이
뭐라고 생각하면 책이 교과서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 교과서로 공부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 읽는 거예요. 4위 11.1%가 책 선정이 어렵다. 왜요? 한 번도 책 선정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럼 책 선정 누가 해줘요? 다 엄마가 해주죠. 엄마가 선생님이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3위 24.5%가 재미가 없대요. 공부처럼 했으니까 재미가 없죠. 그 다음에 2위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2014년에 이 분당 사성동에서 여기 분당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분당 사성동에서 그 아이를 교육하는 그곳에서 3년간 연구를 했거든요. 이 연구를 독서 연구를 했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파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이들이 진짜 바쁘더라고. 학원을 9개를 다녀요. 근데 야, 너 뭘 다니냐 했더니 뭐 국영수 말할 것도 없고 물어보니까 줄넘기 학원을 다닌대요. 야, 줄넘기 그냥 집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 거기 가야 된대. 거기 가가지고 배워야 된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9개를 다녀요. 진짜 시간이 없어요. 근데 부동의 1위 제가 16년도 했지만 지금 하면 이거는 변하지 않은 아주 탑일 거예요. 뭘 것 같아요? 1등 1등 뭘 것 같아요? 책을 읽지 않는 1등 네? 1등 29%는 1위였지만 지금 하면 제가 보면 50% 갈 것 같아요. 맞아요. 스마트폰, 컴퓨터. 저 이걸 나쁜 네모라고 명합니다. 이 나쁜 네모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독서하지 않는 이유를 쭉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랬더니 방해환경, 시간 부족, 마음 부족, 독서 선정, 공부 느낌이 든다. 요걸 영어 이니셜로 쭉 정리해 보니까 teach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저는 teach 모형이라는 읽기 모형을 만들었어요. 제가 쓴 논문입니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 소개했지만 근데 이 teach 모형이 지금 독서의 하나의 모형인데 내가 오늘 이 모형을 논문을 얘기하는 순간 다 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안 졸게 하기 위해서 핵심문만 간단하게 얘기했으면 처음 T 시간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이 시간쯤 돼서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두 사람이 교차로 숫자를 외울 거예요. 그리고 외칠 수 있는 수는 최대 2예요.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9, 10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8, 9 이런 식으로 하나에서 2개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을 부르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알겠죠? 마지막 20을 부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저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저기 어머니 예. 저랑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2 너무 좋습니다. 자, 2 5 아니 5 해요. 6 7 8 11 13 14 17 19 20 제가 이겼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막 웃으시는데 내가 나는 이길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저기 옆으로 찌르신 분.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하시겠어요? 예, 1, 2 4, 5 7, 8 10, 11 13, 14 16 17 됐죠? 저는 이 게임에서 거의 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져봤어요. 어느 교회 가서 한번 져봤는데 거의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여기 이 게임에서 시간 관계상 못했지만 여러분들 다 붙어도 제가 거의 다 이길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왜냐하면 저는 매직 넘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20을 제가 부르기 위해서는 17을 잡아야 돼요. 제가 17을 딱 부르는 순간 18 하면서 졌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졌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17을 잡으면 17을 잡으려면 14를 잡으면 되고 14를 잡으면 11, 10을 잡으면 8, 8을 잡으려면 5를 잡아야 되고 5를 잡으려면 2를 잡아야 되고 2를 잡으려면 먼저 하면 돼요. 근데 먼저 해서 놓쳤다. 아까 먼저 하셨지만 내가 놓쳤잖아요.
이 잡으면 돼요. 그것도 못 치면 오 잡으면 돼요. 이러면서 이기는 겁니다. 우수한 독서가 되려면 시간을 잡아야 돼요. 오늘 여기서 해보지 않겠지만 제가 초등 아이들 대상으로 또 중고등 아이들 대상으로 이런 강연들을 하면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세요. 다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분들만 오신 거야. 여기 지금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은 안 와도 될 분들이 오신 거야. 그리고 지금 안 온 분들이 들어야 돼. 사실은 지금 안 온 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다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안 하는 이유는 동일한 현상을 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손 드세요. 다 들어요. 자, 근데 내 일과에 매일 30분 이상 책을 읽는 시간을 일과표에 두신 분 손 드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은 손 들다가 다 뭐예요? 주르르르르 손이 내려갑니다. 진짜 중요하면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요, 미안하지만 예배 때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을 까보면 돼요. 여러분들의 통장을 까보면 돼요. 통장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보입니다. 독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우선순위가 두지 않으면 이건 절대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30분 최소 우선순위를 두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뒤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입니다. 환경은 메시지예요. 환경은 공간이 아닙니다. 메시지예요. 지금 이 환경은 무슨 환경이냐면 강의 듣는데 좋은 환경의 메시지예요. 여기서 토론하라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환경 자체가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환경은 메시지입니다. 대형마트에 없는 두 가지 물건이 있죠. 시계가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창문이 없죠. 시계와 창문이 없어요. 대형마트가 돈이 없어서 이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대형마트는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요? 시간을 잃어버리고 지갑을 열어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환경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 독서량과 스마트폰의 관계가요, 지금 믿기지 않는데, 저도 이 수치가 믿기지 않는데 우리나라가요 2021년도 지금은 더 할 거예요. 하루 평균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이 5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독서량과 직관적이에요. 이 독서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구글에, 이 윤리학자라고 말하는 이 구글에 이 사람이 정직하게 커밍아웃을 했어요. 뭐라 그러면 첨단 기술 산업에서 모든 것이 주의사항과 중독을 일으킬 목적으로 설계가 되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중독에 빠질 수 있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이 탁월한 천재들이 이 구조 속에 우리를 몰아넣는 순간 이거 헤어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페이스북 쇼 파커라는 이 사람도 커밍아웃 했습니다. 페이스북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사람 개발자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의 시간과 주의 집중을 우리 서비스에 최대한 소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재들이 고민하면서 만들었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순간 헤어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방해 환경을 할 수 있다면 제거를 요청합니다.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이미 뇌가 대부분 형성이 됐어요. 근데 얘들은 아니에요. 특히 초등학교 이후의 아이들에게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국가에서 할 수 있다면 이런 거 좀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들의 뇌가 지금 엄청난 이 가소성이 있는 애들인데 여기에 지금 다 주의력을 뺏기고 몰입하면 지금 교육 현장에 제가 24년 동안 있었는데요. 심각한 애들이 많이 들어와요. ADHD들이 진짜 많아요, 지금. 이게 저는 이거랑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다면 제거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이 방해 환경을 최소한 절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구조를. 그래서 나쁜 네모에서 좋은 네모 세계로 이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혼자 하는 어려워요. 경험해 보셨죠? 저희 딸이 24살입니다. 제 딸이 스마트폰을 처음 만졌던 게 언제냐? 졸업하고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예요.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러면 미디어 시대에 늦어지지 않냐? 아니요. 핸드폰 하는데 그 기능이 키는데 하루면 끝나더라고. 하루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그리고 최대한 그런 환경들, 특히 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저는 할 수 있다면 이 구조를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목적입니다. 2004년 8월에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때 소총 3, 4세 결승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사격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그때 굉장히 강력한 후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매튜 에머슨이라는 선수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쏘면 10배에서 10을 쏘는 선수예요. 그래가지고 매년 우승 후보인데 한 발을 남겨놓고 2등 중국 선수였는데 3점 차이가 났어요. 당연히 마지막 겨루어서 탁 쐈는데 10점을 쐈어. 당연히 우승한 줄 알고 기뻐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10점을 쏘고도 꼴등을 한 거예요. 그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10점을 쐈어요. 분명히 쐈는데 이게 매튜 에머슨이 쏜 거야. 여기 저 매튜 에머슨이 10점을 쏘긴 쐈는데 어딜 쐈냐? 역관역을 썼어요. 역관역을. 그래가지고 1등을 달리다가 꼴등이 됐어요. 근데 이 사실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구나 생각하면서 이때 깨달은 게 속력이 아니라 중요한 건 방향이구나. 빠른 속력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른 방향이구나.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책을 읽으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 연관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서를 공부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서의 출발, 특히 여기 있는 초등 아이들에게 독서의 출발은 재미입니다. 즐거움으로 시작해야 돼요. 즐거움이 빠지면 뭐만 남냐면 노동만 남게 되는 거예요. 초등 독서의 핵심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을 하다 보면 공부는 부산물이 돼요. 부산물. 근데 공부에 목적을 두면 이 책에 흥미를 잊게 되고 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독서의 목적은요, 즐거운 책을 읽기, 재미있게 읽게 하는 방법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입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다음은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더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까? 첫 번째, 식사할 때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까? 운전할 때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까? 나는 식사할 때 죽음의 위협을 느낀다. 없죠. 이거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이분은 먹을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이거 위험한 거죠. 대부분 차의 위협을 느낄 겁니다. 동의하시죠? 요거는 조금 갈릴 수 있어요. 나는 운전할 때 위협을 느낀다? 아니면 비행기 탈 때 위협을 느낀다? 난 운전할 때 위협을 느낀다. 둘 중에 나는 비행기 탈 때 위협을 느낀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저 역시. 자, 그러면 이제 밥 먹을 때, 비행기 탈 때 말할 거 없죠? 그죠? 이거 말할 거 없습니다. 자, 근데 2008년에 미국에서 실제 사망률을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 사례지만 우리나라도 큰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 진짜 위협을 느끼냐? 여러분 밥 먹을 때 사람 죽을 수 있을까요? 있죠.
식도가 막혀서 죽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가지고. 주로 누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그래서 미국 사례긴 하지만 3,841분의 1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례긴 하지만 자동차는 진짜 위험해요. 98분의 1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자,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자동차가 98분의 1인데 비행기는요 7,171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98명 중에 1명이 죽을 수 있는데 비행기는 7,171명 중에 1명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밥 먹을 때보다 비행기 탈 때가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비행기가 되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미국 사례긴 하지만 2008년부터 10년 통계를 봤더니 비행기 추락이 미국 경우 568건 있었는데 95%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죽은 거예요. 비행기 탈 때 여러분들 생각보다 잘 안 죽어요. 우리 밥 먹을 때보다 안 죽어. 근데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식사할 때보다 비행기 탈 때 더 위험을 느낍니까? 우리 다 아까 고백했잖아요. 밥 먹을 때 위험 안 느끼는데 자동차 탈 때나 비행기 탈 때 위험을 느끼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 저도 해외에 나갈 때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 밥 먹을 때 죽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밥 먹을 때 감사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비행기 탈 때 미안하지만 저는 랜딩할 때 기도 한번 해요. 주여. 이륙할 때 가고 또 기체 막 흔들릴 때 주여. 그리고 랜딩할 때 쿵 할 때 어우 제발.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거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비행기 탈 때 더 위협을 느끼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매스미디어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누가 죽었다고 9시 뉴스에 나온 거 봤어요? 그런 일 없죠. 근데 제주도에서 무슨 폭우 때문에 결함만 돼도 나와. 그리고 무슨 해외에서 무슨 추락사고가 있어가지고 뭐 한국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막 나와. 그러니까 우리 인식 속에 이거 되게 위험하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라 자발적 통제 불능. 말이 어려웁니다. 여기 중에 지금 기장이 있으세요? 없죠. 이 얘기는 뭐냐면 밥 먹을 때는 내가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무 크면 잘라 먹으면 되고 내가 좀 속이 안 좋다 뭐가 막힐 것 같다 그러면 안 먹으면 되고 이거 너무 내 기도에 막힐 것 같은데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여기 지금 아무도 기장 없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은 누가 양보하고 있어요? 이때 인간은 두려움을 느낀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없을 때, 통제할 수 없을 때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은 배움과 함께 춤출 수가 없어요. 자발적 선택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학습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 번째, 아이들이 책을 스스로 골라 읽어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 대부분 요즘 아이들 책 누가 골라줘요? 엄마가 골라주죠. 우리 독서계에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엄마가 추천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싫어하는 책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추천한. 여기 혹시 엄마인데 선생님인 분? 끔찍한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책들도 찾아보는 이 과정이 없으면 아이들은 즐거움의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H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두 그림 중에 하나는 20억짜리 명품이고 하나는 50만원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자, 편의상 여기 앞에 것을 1번이라고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할게요. 자, 1번이 20억짜리 명품이다. 예, 두 분, 세 분 정도. 2번이
20억짜리 명품이다. 예, 여기 좀 더 많았습니다. 2번이.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1번이 20억짜리입니다. 2번은 과태료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낙서기 때문에. 자, 근데 1번을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2번을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참고로 1번을 그리는 데는 2분 걸렸습니다. 얘 그리는 데는 몇 분 걸렸을까요? 몰라도, 제가 안 그려봐서 모르는데 몰라도 얘는 30분 걸렸어. 동의하시죠? 이거 그리다가 30분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 2분 그렸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이우한 화백이 그린 건데, 저는 일본에 가서 이 그림 직접 봤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봤는데 이거 20억짜리인데 일본에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2분 걸렸어. 이거 그림 크지도 않아. 한 요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데 어떻게 그렸냐? 붓이 있어요. 붓이 있고 여기서 쫙 찍어가지고 여기 점을 딱 찍어. 그래가지고 쭉 천천히 내려. 1분 걸렸어요. 10억 떨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쭉 가다가 툭 올리면 20억 떨어진 거야. 돈 벌기 참 쉽죠? 근데 야, 우리가 보기 뭐야 2분짜리 뭐 20억? 근데 이분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단순한 그 점 하나 찍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거 20억짜리 이거 2분짜리 이걸 살까? 20억 주고. 이분이 왜 이거 2분 주고 2분 해놓고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림은 단순히 보이지만 이게 조음이라는 건데, 흙과 백의 만남, 비움과 채움의 만남의 이 철학을 구현하는 거예요. 이 철학을 만드는데 이분이 7년이 걸린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데는 2분이 걸렸지만 실제 이 철학을 구현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리면 7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모든 책에는 저 밑바닥에는 그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뒤에 있는 작가의 마음을 읽어야 온전한 책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담겨진 가치관과 세계관을 봐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해한 것 제거하고 즐거움의 목적을 두고 스스로 색을 선택하고 그 작가의 마음까지도 아는 이 5가지의 원리를 이해하면 책에 대한 전체 이해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실천할까요? 이 비밀은 북클럽의 비밀에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한 내용의 강의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소설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원래는 선생님들하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인 독서 책들이 보니까 다 설명용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할까 해서 제가 소설 형태로 만들었어요. 현장에 있는 아이 실제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애들이 더 좋아하는 책이 됐습니다. 제가 제 책이라고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애들이 되게 재밌어하는 책입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오늘 한 내용들이 여기에 잘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것을 실제 이론이 아니라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의 꿈이라는 독서문화 운동으로 진행을 해서 3년 동안 이 분당 사성동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실천 방법은 130711이라는 이 구호입니다. 기억하세요. 130711.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잘 기억하시면 아까 그 이론이 여기에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1은 매일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몰입 독서를 하는 겁니다. 130이. 근데 왜 매일 30분이냐? 일종의 독서도 지적 근육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운동이라는 것은 매일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몰아가지고 매일 30분 하는 게 좋습니까? 일주일에 몰아가지고 6시간, 7시간 하는 게 좋습니까?
매일 하는 게 좋죠. 6, 7시간 근육통생이에요. 갑자기 하면. 그리고 7은 일주일 동안 1km 이상의 리딩 레이스를 가고, 리딩 레이스가 뭔지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리딩 레이스를 아시면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세요? 모르시죠? 그럼 리딩 레이스를 하고 1장 이상의 독서 일지를 쓴다. 요 내용입니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일 30분 이상 좋은 책을 읽는 겁니다. 좋은 책을 집중해서 읽고요. 왜 근데 30분이냐? 우리 아이들이 책에 깊게 즐거움을 빠지려면 몰입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몰입에 제가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 아이들이 몰입을 딱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변에서 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이걸 아이들이 한번 경험해 보고 나면 책의 즐거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30분 동안 이걸 하면 이제 몰입이 처음에는 30분 걸리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 10분, 5분에 몰입의 경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매일 30분 이상 집중해서 좋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리딩 레이스 1km 이상 가면 리딩 레이스라는 건 일종의 온라인 독서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마라톤이 42.195km죠. 그 42.195km를 인증하면 인증서를 주는 일종의 독서 마라톤 플랫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경계를 좀 허물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거 뭐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푸시라는 얘기예요. 뭐 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2007년도에 캐나다에서 안식학기를 하면서 이미 미국 북미 쪽에서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게임에 빠지듯이 독서에 빠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첫째,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이 독서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현장에서 만나니까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내용을 몰라. 막 엄청나게 읽는데 물어보면 몰라. 정독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정독을 할 수 있을까? 또 하나, 동기부여도 잘 됐고 정독도 하는데, 얘 애들이 이런 애들 중에 어떤 애가 있냐면 쭉 잘 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걸 플랩이라고 해요. 딱 책의 플랫 상태가 있는 애들이 생겨요. 근데 얘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치고 나가게 할까 하다가 독서 이력 시스템을 만들면 되겠다. 너 지금까지 이렇게 잘 달려왔어. 봐봐, 너 지금 이렇게 많이 해왔지? 그걸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치고 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요거는 총 4코스가 있습니다. 1코스 42.1km, 2코스 42.195km, 3코스 42.195km, 4코스 42.195km를 완주를 하면 그랜드 슬램을 이루는데, 요 4코스를 완주한 친구 중에 독서에 문제가 있다. 그럼 저를 데려오세요. 얘는 진짜 책을 어느 정도 읽고 학습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할 수 있는 애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얘는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성경적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유일한 겁니다. 이런 플랫폼이 지금은 제가 개발한 이후에 교육청에서 개발을 한 건 있지만, 이 독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책은 유일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준별로 돼 있어서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12단계는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보면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한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읽기 능력의 아이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는 넘나들 수가 있어요. 얘가 내가 1학년이라고 1단계만 도서를 읽는 게 아니라 서로 넘나들 수 있게 플랫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랑 같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습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짜여 있습니다. 인증 방법은 6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10문제 중에 6개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왜 60점이냐? 현장에서 해보니까 60점 미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 했을까요? 찍었거나,
또 하나는 대충 읽었거나. 그래서 60점 이상이 되면 인증거리가 자동으로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60점 미만은 빵점입니다. 얘는 그냥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근데 내가 1단계를 누구는 60점 맞았고 누구는 100점을 맞았는데 동일한 포인트가 좀 안 되죠. 왜냐하면 60점 보다 100점 받은 아이가 책을 더 꼼꼼하게 잘 읽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봤을 때 얘보다 얘가 더 글밥이 많겠죠. 어렵겠죠. 그래서 단계는 인증거리는 단계에서 거리를 점수를 곱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2단계를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200m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일주일에 몇 킬로 가야 된다 그랬죠? 1km 가야 된다 그랬죠? 1km. 그러면 내가 3단계라고 해볼게요. 3단계를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몇 권을 봐야 돼요? 일주일에 4권을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오늘도 저기 분당 그 이천 쪽에서 왔는데 이천 도서관에는 이런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한 권의 책을 읽으면 지금 상위 1%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근데 우리 아이는요 지금 어떤 운동을 벌이냐면 일주일에 3단계로 했을 때 초등학교로 한다 그러면 3-4권을 읽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2권의 책을 읽은 애가 1권의 책을 읽은 아이들을 리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격차가 차이 나겠지 아시겠죠? 1년이면. 인증 목록은요 지금 7,000권이 넘습니다. 7,000권의 책들이 다 인증 문제로 다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우리 연구원들이 계속 이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7,000권의 책들이. 그리고 이 도서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10문제가 있습니다. 10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를 맞추면 되는데 제한 시간이 2분, 이거 실제적으로 하는데 2분 40초 평균 걸립니다. 근데 저는 10분을 줍니다. 10분.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혹시 이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오픈북입니다. 근데 가끔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제가 강의를 안 하면 어떤 일이냐면 책을 보면 뒤에 와서 뒤통수를 때리면 얘가 컨닝을 한다고 막. 이건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책을 보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도 내가 안 읽은 책은 풀 수가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10문제 다 풀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딱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몇 점이 나왔고 또 어떤 문제가 맞았고 어떤 문제가 틀렸는지 다 결과가 다 나왔고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어떤 책들을 읽어왔는지도 알 수 있고 내가 몇 킬로 갔는지. 우리 아이들 게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렇게 마라톤 게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동안 어느 영역의 책은 많이 읽고 어느 영역의 책은 많이 안 읽었는지 내 또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괜찮죠? 제가 이거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거 우리 무료예요. 저는 우리 꿈의 학교가 큰 학교거든요. 대안학교 중에 큰 학교고 1세대 학교예요. 저 마탕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플랫폼들을 저희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다 이런 교회나 또 대안학교에 다 무료로 뿌리고 있습니다. 사용해보세요. 좋아합니다. 자, 근데 이거 보시면 리딩에서 탑10이 있는데 이윤아라는 친구는 지금 2단계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 41.19km 1단계 끝냈고 그 다음에 얘는 바게스터라는 얘는 초등학교 이제 3단계 가고 있어요. 1단계 끝냈고 2단계 끝냈고 지금 3단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조성민이라는 친구는 4단계 가고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끝났고 지금 4단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끝난 애들이 있을까요? 허다한 무리들이 있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이 아이들은요, 제가 다 해놓건데 독서력에 문제가 없어요. 문해력에 문제가 없고,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 4단계 다 끝났는데 학습에 문제가 있다. 저한테 내려오세요. 저는 보지 못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 독서 이력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을 쭉 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뭐 이렇게 대학이나 어디에 필요하면 이런 거 제출하면 돼요. 네. 우리 아들도 해외로 대학을 갔는데
이때서 또 뭐 제출했어요. 이런 거 가져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130 매일 30분 이상 책을 읽고 일주일에 1km 이상 리딩 레이스를 가고 마지막 한 장 이상의 독서 일지를 쓴다. 여러분 독서 감상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제가 대뇌 생리학을 공부하면 게임할 때보다 책을 읽을 때 이 전두엽과 후두엽이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읽을 때보다 더 활성화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토론할 때예요. 읽은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면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근데 토론할 때보다 더 활성화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쓸 때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 순서는 역설적으로 이겁니다. 자, 얘들아 우리 책 읽을까? 싫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 그 읽은 책 토론할까? 어우 더 싫어요. 근데 읽은 걸 가지고 한번 써볼까? 끔찍하게 생각하죠. 이게 근데 역설적이에요. 근데 이 쓰는 건 중요한데 제가 현장에서 문제를 봤어요. 아 이게 뭐가 문제구나. 독서 감상문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독서 감상문의 형태는 감상문에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한 종류밖에 몰라. 우리가 봐왔던 독서 감상문의 형태는 느낌형 감상문이에요. 좀 무슨 얘기냐면 읽은 거 요약해 그리고 너의 느낌을 써. 이게 느낌형 감상문이에요. 근데 감상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 그것밖에 안 배웠어. 그런데 글을 조금 읽고 쓸 줄 아는 애들은 그나마 요약은 잘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진짜 느낌형의 핵심은 뭐냐면 느낌이야. 느낌. 이걸 써야 돼. 요약은 이미 다 요즘 세대는 다 어딘가 있어. 그걸 가지고 너의 요약을 쓰는데 얘의 문제는 뭐냐면 현재 느낌형의 문제는 내가 현장에서 보니까 요약을 어느 정도 써. 근데 느낌이 대부분 동의해. 나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끝! 동의하시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러니 애들 재미없고 읽는 사람도 재미없잖아. 그거 뭐하러 읽어? 그럼 읽는 사람도 재미없으니까 피드백이 안 좋아. 뭐 이때밖에 안 써? 그러면은 애도 기분 나쁘지. 그럼 더 안 써. 이렇게 이 단계가 거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감상문의 형태를 저는 말을 쓰지 않아. 글을 쓰는 순간 또 뭐가 느낌형으로 딱 들어오니까. 그래서 일지라는 말을 써요. 일지라는 말. 근데 일지의 핵심은 창의적으로 글 쓰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쓴 일지. 근데 이게 감상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감상문 대신 일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는 형식을 다양하게 얘기해줘요. 느낌형도 그 중에 하나다. 쓸 수 있어. 그런데 한번 다양하게 해봐. 그랬더니 뭐 원래 샘플은 시형, 인터뷰형, 편지형 뭐 이런 형태를 몇 개 줬어요. 샘플을.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창의적으로 나와.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자, 저는 요것만 봐도 얘가 몇 학년 줄 알아요? 얘 2학년 아이예요. 2학년 아이인데 소곤소곤 꽃들이 들려주는 동화를 읽고 도감형으로 만들었어. 도감형으로. 이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일지예요. 이거 독서 감상문이에요. 자, 이게 기수동말 금지구역에 4학년 학생인데 7행시 형태로 했대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거 감상문이 아니에요. 감상문이에요. 감상이라는 건 내가 그 책을 읽고 내 느낌을 간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끝나서 아무 의미 없는 건 감상문이 아니에요. 이게 남아야 돼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얘 5학년 아이인데 얘는 동전을 긁거나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복권 한번 긁어보신 적 있죠? 동전을 긁으면 첫 번째 조건이 나오고 두 번째 조건이 나오고 세 번째 조건이 나와요. 얘가 근데 얼마나 배려심이 강한지 동전을 긁으라고 50원짜리를 여기다 또 갖다 놨네. 대단하죠? 그 다음에 남북공동초등학교에 4학년이에요. 근데 이 남북공동초등학교라고 작곡 형태로 만들었어요. 얘 이름이 마엘이라는 애인데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자기가 만들었어. 이거 감상문이 아니에요. 감상문이에요. 물론 제 앞에서 연주를 했는데
듣기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얘에게는 의미 있어요, 안 해요? 의미 있는 거죠. 얘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인데 책을 읽고 너무도 그 배경이 상상이 되니까 그 배경을 일주일 동안 그린 거예요. 이거 얘는 절대 못 읽겠죠, 이 책. 그쵸? 감사합니다. 얘는 적자로 세상을 읽다라는 5학년짜리 우리 아이인데 해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거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해나예요, 해나입니다 라고 하고 뒤가 더 예쁘다고 정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잘했어요, 안 했어요? 훌륭하죠. 우리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시리즈입니다. 요술 연필 펜 시리즈 있는데 해독 퀴즈 형태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일지를 타면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피드백을 다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게 좀 난감해. 왜냐면 풀으라고 그러잖아. 풀으라고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 친구가 답을 다 써놨어.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답을 다 해놨어.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니까 아이들이 막 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감사문 편하게 쓰는 거야. 재미있게. 매일 30분 이상 이 몰입 독서를 하고 일주일에 1kg 이상 리딩 해서 함께 독서 일지를 쓰는 이 운동을 계속했더니 어떤 효과들이 일어났냐 놀라지 마십시오. 책만 읽는다고 혼난대요. 한번 좀 이렇게 혼내보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너 이제 책 좀 그만 읽어 막 이렇게 한번 혼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한나라는 친구가 이렇게 혼났대요. 국어와 사회가 늘 80점대였는데 이번 기말에 100점 맞았대요. 제가 사성동에서 이거 하니까 6개월 후가 나니까 아이들 성적이 뭐 올랐다니 당연히 저는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초등 고과라는 게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뭐 저희 자녀 얘기 다 커서 하진 마지만 저희 아이들 다 홈스쿨했어요. 학교 안 보냈는데 교과서 안 배웠다고 뭐 문제 없었어요. 그냥 우리 아이들은 교과서를 뭐로 이해하는 건 그냥 책으로 이해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초등 수준이라는 게 뭐 엄청나게 사고력과 추론 능력 막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문장을 읽고 해석하고 하면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를 줄 알았어요. 당연히 전 국어와 사회는 당연히 오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부모님이 이런 걸 모르거든요. 뒤에 이제 이 책의 꿈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좀 보여드릴 텐데 우리는 과외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면 당연히 그 아이들이 이 되뇌생리학적으로 전두엽과 후두엽이 발달되면서 이해력과 사고력이 높아지면서 교과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그건 당연히 성적으로 갈 거라는 걸 확신했었죠. 그래서 당연히 뭐 그런데 아이들 성적이 오르니까 이 부모님들 학구력이 높잖아. 저를 어느 날 하나를 불러. 우리가 한 모듬에 12명인데 한 모듬에 나를 불러서 선생님 강남에 제가 12명을 또 모아놨어요. 내가 과외하는 줄 아는 거야. 애들이 성적이 오르니까. 그래서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프로그램에 이렇게 해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저도 국어와 사회는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과학까지도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신기했던 건 애들이 수학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수학과 무슨 상관 있지? 해서 제가 우리 수학 선생님한테 희한해요. 애들이 책을 읽는데 수학이 올라요? 그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선생님 요즘에 수학은 스토리텔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술력이 부족해가 아니라 이게 뭐 팀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근데 또 영어가 오르네. 선생님 왜 영어가 올라요? 영어과 선생님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지났는데 애들이 막 성적이 막 올라가지고 제가 한 번에 강남 과외 선생님 될 뻔했습니다. 말빨이 세졌대요. 당연히 그러겠죠.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말빨이 세졌대요. 근데 이제 여기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거는 다음입니다. 이제 내가 봐도 내 글이 이해된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자기가 써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단 거야. 근데 이제 사고력이 높아지고 이해력이 높아지고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자기 글들이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이게 이제 2015년 12월 19일 제가 이제 마지막 3년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이 1357일 운동을 한 효과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 이 책임꿈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 간단한 설명으로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졸리고 피곤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책임꿈이 이해가 되는지 제가 영상으로 할 텐데 소리가 좀 나면 좋을 것 같은데 소리가 날 수 있을까요? 아까 좀 소리가 꺼져가지고. 네. 이게 실제 저 젊었죠 벌써. 거의 10여 년 전 영상입니다. 아까 보였던 여자애가 우리 딸입니다. 이제 24살인데 딸. Picking up toys on the living room floor for the 15th time today. Matching up socks, sweeping up lost Cheerios that got away. Put a baby on your hip. 저렇게 일지 쓰면 댓글 다 달아줍니다. 하나하나. May not know you, but that I know you. Wonder sometimes doesn't matter at all. Let me remind you, it all matters just as long as you do everything you do to the glory of the one. 환경이 중요하죠. 근데 애들 책 읽고 싶겠어요? 그쵸? 저희가 늘 이제 성경적인 가치들을 아이들에게 수업을 통해서 또 전달합니다. 아까 이제는 진리에 대한 바로 가치관이 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진리의 가치관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일반 학교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 가치관 수업들을 합니다. 그날 배웠던 가치들에 대해서 또 미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애들은 게임이라고 얘기해요. 게임을 통해서 몸으로 이제 익히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합니다. 독서클하고 자기가 읽었던 좋은 책들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고요. 1307일 구호를 이렇게 계속 외칩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참 기뻐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한 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여학생이 고열강을 40도가 넘는 고열강을 수업에 오려고 하는
이 아이에게 참 기쁨의 장소구나 라는 것도 놀랐어요. 그 아이가 결국 수업을 듣다가 모바일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똑같이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장소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자기를 받아주는 장소라고 그 아이가 인식하는 모습을 보고 참 기쁨을 했습니다. 책을 좋은 건 알지만 읽기에 부담감이 느끼고 또뭐 세상에서 자꾸만 요구하는 것들이 마음이 어려웠던 친구들이 책의 흐름 통해서 책이 정말로 즐겁고 재미있는 것임을 깨달아갈 때 우리가 참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아이들에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구나를 그때 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카페에서 엄마들이 아들이 책 공수업을 너무 오고 싶어 해서 일주일이나 속보가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들을 때 이곳이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이어서 참 좋구나 하고 또 보람도 느껴집니다. 아이들과 코칭을 하다 보면 여기 오는 것이 참 행복하고 또 책 읽는 것이 즐겁다는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아요.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좀, 어차피 저는 여기서 지금 책의 꿈을 또 하려고 이야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걸 또 나누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토리의 힘입니다. 저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책을 좋아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인간은 누구나 책을 좋아하는 DNA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디자인할 때 책을 싫어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 땅에 성경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히스토리잖아요. 그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분이 당신을 계시할 때 우리에게 성경을 줬다는 거는 스토리를 좋아하게 우리를 DNA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하는 순간 우리 모르게 귀가 열려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제가 현장에 만나보면 이런 거예요. 책 지겨워. 근데 여기는 절망인데 그 다음 말이 희망입니다. 한때는 나도 책을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좋아할 때가 있어요. 언제 좋아했냐? 어렸을 때 아이들이 책을 읽기 전에 뭐냐면 엄마들이 책을 읽어줘요. 그럼 그 엄마나 아빠가 책을 읽어주면 그 스토리에 아이들이 좋아하게 되는데, 이제 아이가 글을 읽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들이 책을 안 읽어주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보냐면 논술학원 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뭐로 하냐면 책을 공부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해요. 되게 맛있게 보이는 이 사과를 싫어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건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 먹게 하고 점심에 하나 먹게 하고 저녁에 하나 먹게 하고 안 먹으면 때려. 그리고도 안 먹으면 감금시켜. 그러면 얘는 이제 사과만 봐도 학을 뛸걸요? 동의하시죠? 근데 만약에 맛있는 사과가 있고 그 맛있는 사과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은 분위기만 제공해주면 돼요. 먹어볼 수 있도록. 맛있는 사과가 존재하고 그걸 먹을 수 있는 분위기만 잘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먹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개념을 만들고 개념이 인간을 만듭니다. 독서라는 것을 공부라는 개념,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이 즐거운 독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일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스토리, 히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의 본질이 이 아이들에게 휴식터를 만들어주고,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배움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눔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우리 어른들 그리고 이 교회가 도와줘 다음 세대를 위해 도와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전 네모의 꿈을 꾸는데 컴퓨터, TV, 스마트폰 이거 무슨 네모라고 했죠? 나쁜 네모. 나쁜 네모로부터 이 좋은 네모 세상으로 경험케 하는 게 제가 꾸는 꿈이고요. 시아나 읽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혼자 꾸면 그냥 몽상이 되는데 함께 꾸면 저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온 산이 활활 타오를 것이 아니겠느냐. 처음 이 독서운동을 시작했을 때 이게 과연 될까? 저 혼자 떠든다고 이게 될까? 초등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진리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혼자 떠든다고 될까? 했는데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빛처럼 거룩한 빛 운정교회죠. 이런 교회들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지금 조금씩 꽃밭이 되어가고 있고 조금씩 산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거룩한 빛을 말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꿈꿔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른들이 숫자들을 하고 다 빼앗긴 영혼들을 데려와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루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꼭 이 일에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희들 어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